야, 히카리 너는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너희들도 알잖아, 걔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냐? 지금 일본, 특히 오사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 히카리가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로 일본은 전통적인 자부심을 잃고 그 파장은 일본 정부까지 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일본 사회 곳곳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체 이 여고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속 분은 누구세요? 습기 찬 장마철 어느 날 다락방 청소를 하다 발견한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 교복을 입은 저와 똑같은 눈매, 하지만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한국의 대학교에서. 어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창백해지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덮으시더니 그냥 옛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어요. 하지만 전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아버지는 늘 하시던 말씀을 반복하시죠. 한국 기업들 이번에도 점유율 1위래. 배터리에, 반도체에. 일본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자리를 피하세요. 예전에는 그저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 보입니다. 깊은 한숨, 슬픈 눈빛, 그리고 가끔 혼자 계실 때 들리는 낯선 노랫가락까지.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수수께끼로 가득 찬 것만 같아요. 히카리, 넌 절대로 한국 문화에 관심 가지면 안 돼, 알겠니? 아버지의 이 말씀이 집안의 절대 규칙이었죠. 하지만 어제 어머니의 서랍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 이 규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힌 일기장, 서울대학교 학생증, 그리고 사랑하는 준호에게라고 적힌 편지 한 장.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려는 순간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서둘러 서랍을 닫았지만 마음속에선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준호는 누구지? 어머니는 왜 한국에서 공부하셨던 걸까? 그리고 왜 이 모든 걸 숨기고 계신 걸까? 오늘도 전철을 타고 등교하는 길, 차장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이 달라 보입니다. 삼성, 현대, LG.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오사카 거리를 수놓고 있어요. 제 스마트폰에도, 친구들이 바르는 화장품에도, 심지어 거리의 음식점에도 한국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와 제가 살고 있는 현재가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교환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그들의 당당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사진 속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과 겹치듯 보였거든요. 오늘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와 현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침묵의 벽을 깨뜨리기로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단한 표정을 지으신 채로. 히카리, 너에게 말해줘야 할 게 있구나. 하지만 아버지께는 절대 비밀이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향긋한 차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90년대 후반의 서울거리를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엄마가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생이었을 때의 모습이야.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어머니가 교토대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퇴근을 알리는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서둘러 상자를 감추셨죠.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주워 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임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교실을 술렁이게 했어요. 이번에 우리 학교가 한국-일본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2주간 서울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친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죠. K-팝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다른 아이들은 불만을 터뜨렸어요. 히카리 씨가 대표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성적도 우수하고 성실하니까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운명일까요? 어머니의 과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일까요? 하지만 집에서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히카리가 왜 한국에 가야 하지?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반항했어요. 아버지, 전 꼭 가고 싶어요.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아래서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세계라.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냐? 그때였어요. 늘 조용하시던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히카리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삼성이 애플과 경쟁하고 현대차가 도요타를 따라잡았다며.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말을 이으셨죠. 그리고 제가 보증하겠어요. 히카리가 분명 좋은 경험을 하고 올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불씨가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절대 현지 학생들과 깊이 어울리지 마라. 특히 남학생들과는. 그날 밤 제 방에서 주머니 속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 옆에는 한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준호와 함께 1998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 히카리. 넌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점심시간 몇몇 친구들이 모여 저를 둘러쌌습니다. 너희들도 알잖아. 걔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내던 친구들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난 그저 배우러 가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히카리 말이 맞아.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 미카였어요.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은근히 따돌림 받던 아이. 히카리, 나도 한국 문화에 관심 많아. 이번 기회에 함께 많이 배워보자. 미카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어머니가 몰래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히카리, 이것을 받아두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그리고 서울 곳곳의 주소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니라는 걸. 어쩌면 이건 어머니의 잃어버린 청춘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족의 오래된 비밀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출발 전 아버지가 보여주신 낡은 사진 속 김포공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라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네요. 인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첨단 로봇이 외국어로 안내하는 모습, 세계 각국의 언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들,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반갑게 손을 흔드는 한국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여학생이 제 파트너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은이에요. 히카리 씨의 버디가 되어서 정말 기뻐요. 서지은의 또렷한 일본어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해요. 그 모습이 왠지 젊은 시절 어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에 탑승했어요. 차장 밖으로 펼쳐지는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이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세계 최대 규모의 LED 파사드를 갖춘 트라이볼이에요. 밤이 되면 정말 예쁘답니다. 지은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너무나 단편적이었다는 걸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물론 인터넷에서 보던 정보들조차 이 나라의 일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서울로 향하는 길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어머니,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에요.
잠시 후 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많이 달라졌구나.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기억 속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숙소에 도착하자 지은이 저를 숙소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의 카페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우리나라는 카페 문화가 정말 발달했거든요. 특히 이 동네는 전통 찻집부터 최신 트렌드의 카페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어머니가 주신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엔 삼청동의 한 전통 찻집 주소가 적혀 있었죠. 지은 씨 혹시 삼청동이 어디예요? 아, 거기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전통 한옥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카페나 갤러리로 변신했거든요. 내일 같이 가볼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곳을 찾아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는 지은의 추천으로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특급 호텔 출신 요리사가 운영하는 퓨전 한식당이었어요. 전통 고기구이에 현대적인 플레이팅이 더해져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이런 게 우리나라만의 매력이 아닐까요? 지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상반된 것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98년 봄 삼청동 차림당. 처음으로 전통차의 매력을 알게 된 곳. 준호가 자주 가자던 그 찻집.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그곳을 직접 가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준호라는 사람에 대한 단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빌딩 사이로 고궁의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현대식 건물들 속에 조용히 깃든 전통의 모습이 마치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어머니의 과거는 그리고 제 미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베개 위에 고개를 묻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삼청동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추억을, 그리고 제가 아직 모르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아침 일찍 지은과 함께 삼청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한옥들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지은이 걸음을 멈췄어요. 이상하다. 히카리 씨가 찾는 차림당 일한 곳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지도를 다시 확인해보니 그 자리엔 다른 가게가 있었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때 옆 가게 앞을 지나던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보시곤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혹시 차림당을 찾니?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눈을 반짝였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차림당의 마지막 주인이셨던 미란 할머니셨죠. 작년에 은퇴하면서 가게는 정리했단다. 하지만 옛 손님들을 위해 이 근처에서 살고 있지. 할머니는 저희를 근처 다른 전통 찻집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할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90년대 후반 서울대 대학원생이었던 한 일본 여학생이 있었어. 한국 전통차를 공부하겠다며 매일 같이 찾아왔었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분명 어머니 이야기일 텐데. 그 학생의 이름이 혹시 미유키였나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내가 미유키의 딸이구나. 그래, 눈매가 똑같아. 할머니는 주섬주섬 옛날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거기엔 제가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차 예절을 배우는 모습,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웃는 모습, 그리고 한 청년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까지. 준호라는 청년이었지. 서울대 국문과 조교였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준호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들은 서로 사랑했단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어머니는 한국 전통 문화, 특히 차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에서 박사과정까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준호 씨는 어머니의 연구를 도와주며 서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유키의 아버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반대로 어머니는 급히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고 준호 씨와는 강제로 헤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맡기고 간 거야. 언젠가 그녀의 딸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할머니가 건네신 건 낡은 편지 한 통이었어요. 받는 사람은 내 딸에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반듯한 한글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었겠구나. 나의 꿈, 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만 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 너를 만났으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지은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무언가를 더 꺼내 오셨어요. 바로 어머니가 쓰시던 닭이 세트였죠. 미유키가 직접 고른 거야. 차를 마실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싶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닭이를 살펴보았어요. 아름다운 청잣빛 닭이에는 은은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이따금 혼자 차를 마시곤 하세요. 이런 닭이로. 할머니가 살며시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미유키는 차를 통해 이곳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야. 마치 매화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기다리듯.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미란 할머니를 만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내 작은 훌쩍임이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히카리. 이렇게 비밀을 지켜온 게.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알게 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통화를 마치고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청춘이 깃들어 있는 이 도시가 이제는 제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주신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때로 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야. 다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는 거지. 네가 바로 그런 존재란다. 미란 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90년대 서울대학교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국문과 조교였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지도교수님 밑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미유키는 특별했어. 일본인 학생이었지만 한국어 실력이 너무나 뛰어났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었고, 할머니가 꺼내오신 앨범에는 어머니의 대학원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 전통문화 연구에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준호 선배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이건 미유키가 쓴 논문이야. 한일 전통차 문화의 현대적 계승 방안이란 주제였지. 노란색으로 바랜 논문을 조심스레 넘겨보았어요. 어머니의 한글 필체가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내 어머니는 박사과정 진학이 확정됐었단다. 한국문화재단의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뛰어났으니까. 그때였어요. 갑자기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분은 우리 작은아버지잖아요. 사진 속의 준호는 지은의 작은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는 현재 서울대 국문과 교수라고 해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준호 교수는 지금도 가끔 이곳에 들러 옛날 이야기를 하곤 해. 특히 벚꽃이 필 때면.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어머니와 준호 선배는 서로 사랑했지만 제 할아버지의 반대로 어머니는 급히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 더구나 내 할아버지는 보수적인 분이었지. 할머니가 건네주신 편지 뭉치에는 어머니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란 언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일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만 하시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꿈과 사랑이 이렇게 막혀버린 거예요. 히카리야, 이것 봐. 내 어머니가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준호 선배에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꿈꾸던 모든 것, 선배와 함께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특히 선배에게 배운 따뜻한 마음만큼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옆에서 지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그러셨나 봐요. 벚꽃이 필 때면 꼭 삼청동에 가신다고.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닭이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이건 준호가 미유키에게 선물하려 했던 거야. 하지만 전하지 못했지. 청잣빛 닭이에는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닭이를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래, 미유키가 떠나기 전날 밤.
이 찻집에서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며 이 닭이를 보고 반했었지. 준호는 그 후 같은 디자인의 닭이를 구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5해 전 이곳에서 끝내지 못한 사랑 이야기가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내가 이곳에 올 거란 걸 알고 있었단다. 미유키가 연락했거든.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나 보구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신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닭이에 비치자 매화 문양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랑하는 것과 지키는 것, 때론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단다. 내 어머니는 가족을 선택하셨지. 하지만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야. 너라는 새로운 희망을 만났으니까. 미란 할머니의 집을 나온 후 저는 한동안 거리를 헤매듯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했어요. 마치 어머니의 추억이 제 안에 스며든 것처럼요. 히카리 씨, 괜찮아요? 지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 제 모습이 창에 비치는 게 보였어요. 지은 씨,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카페에 들어서자 은은한 차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마시던 그 향이었어요. 사실 작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내일 잠깐 시간을 내주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준호 교수님을 직접 만난다니.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출신 유학생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히카리 씨랑 같이 저녁 먹자고.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작년 중국 여행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불쾌한 경험이요. 난 별로. 왕메이는 달라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바뀌었대요.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잠시 고민했어요. 어쩌면 제 편견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삼겹살집에서 왕메이와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처음엔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 하지만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깨달았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왕메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왜 어머니가 이곳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었는지. 밤이 깊어져 갈수록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지은이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 왕메이가 들려주는 중국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들려주는 일본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논문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일 전통차 문화의 현대적 계승 방안.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아셨던 걸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서울대학교 국문과 연구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로 준호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책장 가득 꽂힌 책들 사이로 한 남자가 앉아 계셨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분이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미유키의 딸이구나. 정말. 어머니를 쏙 빼닮았네. 교수님의 책상 위에는 제가 어제 본 것과 같은 청자 다기가 놓여 있었어요.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때의 미유키가 살아있단다. 늘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교수님.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혼자 차를 마시며 울곤 해요. 그때마다 한국어로 중얼거리시는데. 그래.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지. 하지만 네가 여기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그때 연구실 창밖으로 벚꽃 한 잎이 날아들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처럼 섬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제 안에는 이미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는 결코 하나의 정체성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걸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품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수채화처럼 흐릿했어요. 지난 2주간의 기억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히카리의 아버지께서 오늘 서울로 오신대.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제 제가 보낸 긴 메시지를 보시고 갑자기 결심하셨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간 저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굳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보, 우리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항 라운지로 향하셨어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따랐습니다. 당신이 늘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히카리,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숨겨온 이야기를. 어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25년 전 서울에서의 유학생활, 한국 문화 연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준호 선배와의 이야기까지. 그때 우리 아버지의 반대로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히카리를 만났으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늘 그렇게 우울했던 거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늘 혼자 차를 마시며 울던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늘 강인하고 엄격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이시다니. 여보, 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 히카리가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등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내 고집이 당신과 히카리를 힘들게 했구나.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서셨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미유키, 미안하오. 그리고 히카리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저도 모르게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어머니도 다가오셔서 저희를 감싸 안으셨죠.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먼저 준호 교수님을 뵈러 가보는 게 어떻겠소? 내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서울대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나도 젊었을 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단다. 특히 한국의 전통 건축.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대로 아버지도 비슷한 아픔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완고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연구실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 교수님은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미스터 타나카.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두 분의 재회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내 따뜻한 이야기가 오갔죠.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준호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네, 우리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귀국을 하루 앞둔 아침 아버지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히카리야, 오늘은 아버지가 서울을 안내하고 싶구나. 아버지는 저희를 남산 서울타워로 데려가셨어요. 전망대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25년 전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고층 빌딩이 몇 개 없었어. 그런데 지금 봐라. 삼성, 현대, LG.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하잖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IMF 외환 위기를 겪고도 불과 25년 만에 이렇게 발전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어머니가 옆에서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요. 제가 유학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강남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아버지의 감탄은 계속됐습니다. 히카리야, 이 지하철도 대단하단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깨끗한 지하철이지.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5G 통신까지. 일본도 이제는 따라가기 벅차다니까. 코엑스몰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라우신 눈치였어요.
이건 정말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쇼핑몰이자 문화공간이로구나. 저기 스타필드 도서관은 정말 멋지구나. 책과 첨단 기술의 만남이라. 그때 준호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처 한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자고요. 이 식당은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곳이에요.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에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야 깨닫네요.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다니. 식사를 마치고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기술의 발전사를 보며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셨어요. 불과 6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IT 강국으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까지. 이건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야.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남산 한옥 마을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 것을 받아들이는 이 조화로움에 있는 거야. 해질 무렵 인사동 전통찻집에서 마지막 차를 마시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히카리야,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이런 멋진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전 이제 알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을요. 그게 뭐니?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 다리가 되어주렴. 이제는 아버지도 도와줄게.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준호 교수님께서 추천서도 써주시기로 하셨죠. 어머니의 못다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양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자랑스러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멀어지는 서울의 마지막 불빛을 바라봅니다. 곧 다시 올 거예요. 더 큰 꿈을 안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과 25년 전만 해도 IMF 외환 위기기를 겪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선망이 되었습니다. K문화, K기술, 이제는 세계가 우리의 발전상을 배우고 있죠. 히카리의 아버지처럼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놀란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반도체 기술일까요? 한류 문화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전통 문화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한국의 발전상에 감동하여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의 자부심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